자, 미술 감상과 비평을 듣는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서양미술사 내용 중에서도 그리스 미술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나갈 내용이 진도 내용이 꽤 길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강의록을 미리 프린트하거나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강의록에 필기를 하면서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그리스 로마 미술은 어떤 미술일까요? 여러분들이 미술사 시간뿐만이 아니라 역사 시간이나 철학 시간이나 다른 문학 시간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 로마 미술은 서양 미술사의 근간이 되는 미술입니다. 이 서양 미술사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 로마 미술은 특히 고대 그리스 미술은 BC 11세기부터 1세기 이까지의 미술을 우리가 그리스 미술이라고 불립니다. 이후에 르네상스 미술, 이 르네상스 미술은 14세기부터 15세기 정도까지의 미술을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14, 15세기가 뭐 1500년, 1400년, 1600년 이렇게 정말 1000년 이후의 미술을 우리가 르네상스 미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1000년, 1000몇백 년 전에 우리가 근간이 되는 이 그리스 로마 미술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했던 미술이 르네상스 미술입니다. 그만큼 그리스 로마 미술은 서양 미술사에서 정말 근간이 되고 서양에서도 가장 클래식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범이 되는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미술을 우리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 그 배경부터 간단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그리스의 성립과 헬레니즘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시기는, 그리스 시기, 그 다음에 그리스의 후기 시기, 로마 이전의 헬레니즘 시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성립과 헬레니즘 문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일단 그리스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폴리스의 민주정치와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민주주의의 태동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폴리스라는 되게 큰 광장 같은 데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했던 그런 민주정치와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과 그리스의 몰락 요거는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등의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가 부흥하기도 하고 서서히 몰락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 미술은 유럽 문화의 모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뜻은 인간 자체를 만물의 척도로 생각을 하면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의 문화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인체의 비례나 균형 등의 조형적 가치를 전달하게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사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 문화 형성이라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 아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의 영토를 정말 넓게 넓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방 원정을 가면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미술의 양식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말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배경과 이런 등장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짚고 본격적으로 그리스 미술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 미술에는 시기별로 어떤 미술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PPT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미술은 기하학적 시기의 미술, 아르카익 시기, 그 다음에 클래식기, 마지막으로 헬레니즘기 총 4개의 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기인 기하학적 시기의 미술에는 초기 추상적 디자인, 자,
삼각형 격자무늬 동심원, 삼각형 격자무늬 동심원 요런 거에서 기하학적 구조 안으로 인물과 동물상의 등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 회화 영향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기하학적 구조가 일단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디자인, 뭔가 사실적이고 그 구체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순화해서 그 특징만을 잡은 그러한 문양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여기 이 도기에 나타납니다. 그리스의 가장 기하학적 시기의 대표적인 도기인 이 디필론 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머리와 세모의 그 다음에 그 어깨 상의,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마른 목골 같은 하의와 그 다음에 짝대기 2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말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 안으로 인물과 동물상이 등장한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가운데 안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안에 그 병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구조 안에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도기에는 당시 생활 풍습이나 그리스 신화, 서사시 등을 소재로 활용한다고 하고 세부 묘사를 생략한 단순 묘사와 병렬식 배치. 자, 단순하게 특징을 잡아서 기하학적 모양으로 배치를 하고 병렬식 배치로 쭈루룩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디필론 도기의 추가적인 설명으로는 자, 묘지의 부장품이다. 그래서 누가 죽고 나서 함께 묻힌 유물 중 하나인데 죽은 자의 모습과 애도하는 인물들, 마차와 전사들로 구성된 장례 행렬을 현세적인 관점에서 묘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기에 아주 옛날에 이런 유물, 도자기 유물에서 우리는 이러한 초기 그리스 시대의 미술 양식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이 시기에 도자기 같은 걸 보면은 그 특징이 더 자세히 나타나 있죠. 보면은 자, 선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반복적이고 병렬적인 배치들이 나타나는 거나 이렇게 단순한 무늬 반복으로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하니까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아르카이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대 미술의 시기 중 하나인데 아르카이기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시계, 더 낡은, 태초에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기원전 800년서부터 480년까지의 시대를 말하고요. 자, 이 아르카이기에는 아까 우리가 기하학적 시기에서도 도자기에서 미술 양식을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도자기에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 특히 도자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흑회식 도자기, 두 번째로는 적회식 도자기라고 합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흑회식 도자기는 여러분 형상을 검은색으로 채색을 하고 배경을 붉은 흑색으로 두는 방법.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도자기를 흑색 그 점토를 활용해서 이렇게 옆에 있는 항아리 모양처럼 빚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빚은 흙의 색깔은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갈색이었는데 이 붉은색 흑색을 그대로 구우면 테라코타라고 해서 붉은 흑빛이 돌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떤 문양을 칠할 때 검은색 물감 같은 검은색 안료로 여기다가 이렇게 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림이 검은색이다 라고 해서 흑회식 도자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형상의 세부를 송곳으로 긁어 묘사한 후 검은색을 칠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 옆에 보여있는 흑회식 도자기 중 하나를 같이 봅시다. 여기에도 보면 자, 이렇게 뭔가 전사들이 둘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를 송곳으로 이렇게 이런 디테일들을 묘사한 후에 검은색 물감으로 여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이 되는 붉은색은 그냥 흑색으로 그대로 두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붉은색 흑색.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조그만 도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은 검은색 물감으로 채색을 하고 배경은 흑색으로 두었다. 자,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와 그 다음에 위아래 부분도 모두 검은색 물감으로 채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적회식 도자기는 형상을 붉은 흑색으로 두고 배경을 검게 채색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흑회식 도자기와 반대의 뜻입니다. 자, 여기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도자기를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도자기를 빚었어요. 흑색으로, 그 붉은 흑으로 빚었는데 이때는 형상은 흑색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 검은색 배경, 요 배경을 검은색 물감으로 칠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런 세부 묘사, 이런 가슴의 근육의 표현, 이런 세부 표현은 어떻게 했냐? 얇은 붓의 필치를 이용해서 세부 묘사를 했다. 따라서 여러분, 흑회식 도자기보다는 적회식 도자기가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적회식 도자기의 추가적인 그림을 같이 봅시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장면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좀 유명한 장면 중 하나죠. 트로이 전쟁의 그 내용을 담은 도자기인데요. 검은색으로 배경을 칠하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옷주름, 그 다음에 이러한 문양,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붓의 필치를 활용해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회식 도자기는 그림 세부 묘사된 그림이 적색이다 라고 해서 적회식 도자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르카이기의 도자기가 흑회식, 적회식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뭐를 두고 흑회식이라고 하는지 적회식이라고 하는지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흑회식 도기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선생님이 확대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송곳으로 세밀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단축법이라는 것인데요. 자, 단축법. 영어로 말해서는 foreshortening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봤을 때 줄어들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단축법이란 인체를 그림 표면과 경사지게 직교라는 거는 직각으로 교차한다 라는 뜻입니다. 직교하도록 배치를 해서 투시도법적으로 감축되어 보이게 하는 회화기법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위에 있는 이 병사의 어깨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의 어깨는 직교화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도자기의 표면은 이렇게 가로인데 이 인체의 어깨는 이렇게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병사의 모습을 볼 때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정면의 어깨를 봤었죠. 근데 그리스 이 도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교차해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줄어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만큼의 축소가 되었다. 따라서 요거는 더 발전된 회화 기법이라는 뜻이에요. 원근법이 태동하기 이전에 그러한 작품인데 이러한 것을 알고서 묘사를 했는지 알지 못해서 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 병사의 요 부분에 공간감이 느껴지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단축법, 뭔가 줄어들게 표현을 했다라는 뜻이 그 기법의 의미입니다. 이 기법 특징은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르카이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작품은 조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코오로스와 코레라는 인체 조각들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코오로스는 우선 남성 조각상을 말합니다. 남성 탈의 입상이라고 나와 있죠. 옷을 벗은 입상, 서 있는 조각상.
기원전 540년에 제작되어 있다고 추측을 하고요. 대리석 조각이니까 대리석의 돌을 깎아서 만든 조각이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을 다 같이 살펴봅시다. 초기 이집트의 영향으로 엄격하고 경직된 좌우대칭적 자세.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집트 조각 마지막에 봤었죠. 놀랍게도 이렇게 그 인물상이 있으면은 좌우가 이렇게 대칭적이었었죠. 이 특징이 그대로 그리스 초기에 나타납니다. 이집트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하학적 방식에 비해 보다 자연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획득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기하학적 시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시가 된다. 왜냐? 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체를 환조로 제작한 최초의 직립 정면 입상이다. 환조란 무엇이냐? 여러분, 인체의 조각은 크게 부조와 환조로 기분이 됩니다. 인체 조각이라보단 조각의 기본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부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에 뭔가를 붙여서 공간감을 나타내는 그런 걸 말하는 조각입니다. 반면에 환조는 360도로 돌아가면서 묘사가 되는 그러한 입체적인 360도의 조각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왼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주먹을 쥐고 있으며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하는 미소를 띈다. 무슨 뜻이냐? 이 시대가 아르카익 시기죠. 이 시대에 나타나는 미소라고 해서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인체 입상의 이 표정을 자세히 보세요. 살짝 여기 보여있는 입가가 미소를 띠는 게 보이나요? 요거를 바로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조각과 비교해서 경직된 표정의 조각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 아르카이기에 발견되는 코오루스 조각은 살짝 미소를 띄어서 경직성을 조금 완화시켰다라고 해서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하는 미소를 띈다고 봅니다. 신전 안에 묘사진 신들이나 동원 안의 인물상이거나 무덤의 표시 역할을 하는 역할로 추정을 합니다. 환조라고 했었던 선생님이 이 코오루스의 뒤태입니다.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 제작한 것 치고는 참 사실적으로 근육의 묘사라든지, 자, 이렇게 근육의 갈라짐이라든지 살의 표현, 그 다음에 이러한 섬세한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앞을 살짝 발을 내민 포즈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각상은 코레라는 여성 조각상입니다. 코레는 여성 차기 입상을 말합니다. 방금 우리가 코오루스가 남성 탈의 입상이었다면 코레는 여성 조각상인데 옷을 입은 상태의 조각상을 말합니다. 대리석으로 마찬가지로 조각이 된 조각상이고요. 의상과 머리 스타일을 점차 화려하게 치장하는 모습으로 제작이 되고 납화법으로 표면을 채색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조각상은 이렇게 칠해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현대에서 재현을 해서 표현된 모습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조각상들이 당시에 발견이 되었었던 그런 조각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납화법이라는 건 뭐냐? 납화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뜨겁게 녹인 밀랍 뭔지 알죠? 여러분 그 벌집에 사용되는 그런 용도의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안료를 섞어서 왁스가 뜨거운 동안 붓이나 나이프를 사용하여 그리는 화법을 말합니다. 불투명하거나 뿌연 효과, 투명한 효과가 모두 가능하다고 하며 내구성이 강합니다. 왁스가 딱딱하게 굳고 난 이후에는 계속 이 보존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생한 색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벽화나 페노라에서 성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 납화법이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이미지예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밀랍에다가 안료를 섞어서 이렇게 층처럼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을 납화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엔카우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식기라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클래식기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미술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각과 건축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클래식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일단 이상적인 절대 규범이 형성이 됩니다. 정확한 해부학의 적용. 이때는 여러분 해부학이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르네상스 다빈치가 그렇게 정립을 했던 그러한 이론까지는 아니지만 해부학을 연구하고 어떠한 비례가 있다는 걸 그 당시에 그리스 조각가들이 발견을 해서 그걸로 따른 인체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통해서 인체에 생동감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콘트라포스토는 어떤 자세인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번째 시기였던 아르카익 스마일 대신에 중요합니다. 억제된 감정의 사색적인 표정이 등장한다. 뭔가 딱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딱 딱딱하고 그 다음에 딱 억제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축성과 정신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고요. 청동 조각 기법이 발전을 해서 청동주조라는 기법이 발전합니다. 왜냐? 전쟁 중에 우리가 그 그리스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페르시아 전쟁도 있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할 때마다 조각상이 파괴되고 부러지고 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동을 들이부어서 깨지지 않는 조각상을 만드는 그런 기법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동주조는 여러분 자, 다시 묘사를 할게요. 인체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흙으로. 근데 요거를 이렇게 거푸집을 활용해서 요거를 틀을 뜹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청동에 액을 집어넣으면 청동 조각이 완성되는데 요 조각은 찰흙으로, 흙으로 인체를 묘사하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깎아내는 조각보다 훨씬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유로운 포즈와 섬세한 근육 묘사가 가능한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클래식기의 조각 특징입니다. 자, 또한 여기에서는 또 황금 비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개념이 나타나고 그걸 적용한 조각상들이 나타나는데 황금 비례란 여러분 수학 시간에도 많이 듣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 조각가인 폴리클레이토스가 자신의 저서를 쓰게 됩니다. 카논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인체의 이상적인 비례를 구현하기 위해서 법칙을 제시합니다. 이게 거의 비례의 비율이 1대 1.618 정도의 수학적인 비례다라고 해서 황금 비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조화로운 비례다라고 해서 황금 비례인데 정말 이때 그리스 미술에서부터도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비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떠한 조각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조각은 작자 미상의 아르테미시온의 제우스라고 하는 청동 조각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조각상들이 많이 부러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청동 조각상들이 이때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각상을 보면 상당히 섬세하죠? 여기에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나중에 이 조각상을 발견했을 때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제우스가 창을 들고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사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시기에 우리 눈으로 봐도 정말 근육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얼굴 묘사는 흠잡을 수 없을 뿐더러 이 손에 있는 이 섬세한 묘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무릎 뼈도 그렇고 발가락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묘사까지 정말 섬세하고 비례와 이상적인 그런 법칙을 적용한 그러한 조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볼 작품은 미론이라는 작가의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기원전 450년에 제작이 되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대리석 조각으로 대리석의 그 돌을 깎아서 만든 조각입니다.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함축적인 동세와 집중되는 에너지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각각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을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보면 원반 던지는 가장 적합한 자세가 아닌 신체 중에 가장 특징적이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집트 조각과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인체의 비례와 조화를 사용한 자세로 대리석 조각을 묘사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진짜 원반을 던질 때의 그런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미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원반을 던지려면 사람이 그 포즈를 잡을 때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으로 허리를 꺾고 그 다음에 이 팔을 사용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뻗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반을 던지기에 가장 적합한 자세가 아니라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자세를 설정했다는 뜻이죠. 자,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각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과 민족의 우월성의 표현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조각상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두었을까요? 그리스 신전 앞에다가 두거나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광장 앞에 떡하니 세웠겠죠. 그러면 그때 그리스 시민들을 이걸 보고서 아,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전쟁도 승리하고 우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멋진 조각상, 신을 닮은 완벽한 조각상을 우리가 만들 정도로 우월하다. 우리 민족은 정말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우월한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떤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의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2020년 5월에 지금 봐도 정말 지금에서도 이런 조각상을 참 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도 못 제작할 정도로 정말 완벽하고 진짜로 사실적이면서도 인체 비례를 살린 그런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 폴리클레이토스라는 작가의 창을 든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기원전 450년에 제작이 됐다고 추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리석 조각 작품입니다. 대리석의 그 돌을 쪼개서 만든 거겠죠. 이 사람은, 이 폴리클레이토스는 바로 앞에 우리가 특징으로 봤었던 카논이라는 그 완벽한 비례를 적은 그 책의 저자입니다. 비례와 조화와 균형의 이상적인 그런 규칙을 반영을 했고요. 콘트라포스토가 적용이 됐다.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콘트라포스토. 자, 콤프레이크 아닙니다. 콘트라포스토는 뭐냐? 한 발의 무게 중심을 두고 다른 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S자 모양을 보이는 자세라고 써져 있죠. 자, 선생님이 일부러 앞에 조각상의 모습과 뒷면에 이 똑같은 조각상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한 팔에 이 사람은 요 오른쪽 발에 지금 무게 중심을 두고 다른 한쪽 왼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으로 봤을 때 이러한 완만한 S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에서는 더 자세히 보이죠. 이게 이렇게 S자. 이럼으로써 딱딱하고 엄숙한 정면성.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맞죠. 이집트 조각의 그런 정면성에서 벗어나서 인물 조각의 조형적 가능성을 훨씬 풍부하게 한다. 인체 조각의 특징. 인체는 여러분 직선이 없습니다.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곡선미를 가장 두드러지고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자세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발은 여기다가 힘을 주고 한 발은 구부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이 생겨서 더욱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조각상의 뒷면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요게 있죠. 이게 뭐냐? 이 조각상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대리석 조각 부분인 거예요. 원래 이 대리석 돌은 이렇게 그 원본 돌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땅땅땅땅 깎아내서 이렇게 조각상을 지금 만들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면 이게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받치기 위해서 이 무게중심의 받침대 부분을 남겨서 조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조각상을 받치고 있는 요거는 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을 형성해서 우리가 조금 더 위로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콘트라포스토라는 자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목이 창을 든 남자인 것처럼 여기에는 원래 창이 이렇게 들려져 있었겠죠? 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조각상에 얼굴 확대된 얼굴을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이 조각상은 동세, 그러니까 포즈로도 완벽할 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상당히 잘생기고 참 정말 남신처럼 완벽하게, 진짜 완벽한 신의 모습을 구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보여지죠. 꼬불꼬불한 이러한 그 곱슬머리 뿐만이 아니라 여기 귀에 있는 귀 표현한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눈과 코와 입. 자, 이러한 특징들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클래식기에 배워볼 네 번째 조각 작품은 프락시텔레스의 아프로디테라는 조각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여러분 뭐죠? 미의 여신이죠. 대리석, 마찬가지 대리석 조각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기의 조각에서 벗어나 최초의 관능적인 누드 조각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아르카이키에서는 여성 조각이 있었죠. 코레라는 조각이 있었는데 그 조각은 착의, 옷을 입은 조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클래식기에 제작된 여신의 조각이죠. 여신 말 그대로 이 아프로디테의 조각은 관능적인 누드 조각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뭔가 이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듯한 이 조각상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콘트라포스토가 적용됐다. 자, 어디 살펴볼까요? 한 발은 여기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한 발은 살짝 구부려서 인체의 그런 모습이 실루엣이 이렇게 완만한 S자를 띠도록 하는 그러한 포즈가 보입니다. 매끄러운 신체 질감과 단단한 항아리 질감의 대비.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조각은 대리석 조각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총동 조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든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돌 원본은 분명 돌이었을 텐데 완성된 질감은 이렇게 매끄러운 살 표면에 이런 재질감을 보세요. 매끄러운 살의 재질, 머리카락의 재질, 그 다음에 놀라운 이 옷주름, 이 여신이 벗어놓은 요 옷주름과 그 아래에 있는 항아리의 매끄러운 정도, 이거를 돌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는 정말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또한 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8등신의 비례로 제작을 했다. 이 아프로디테는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여신은 정말 완벽한 비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평범한 인간의 비례를 적용한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아름답고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8등신의 완벽한 얼굴은 작고 그 다음에 늘씬늘씬한 비례를 활용한 조각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 시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건축에 대해서 한번 보여볼까 합니다. 클래식 시기의 건축. 자, 여러분, 이 건축은 많이 봤죠?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건축입니다.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은 여러분, 기원전 447에서 438년경에서 대리석으로 완성됐다고 보는데요. 자, 고전적인 도리아 양식을 따른 장방형의 건축이다 라고 합니다.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맨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나의 번영과 위엄의 상징이자 비례, 균형, 조화 등 그리스의 조형 이상을 구체화한 최고의 걸작으로 칭해집니다. 선생님도 아직 그리스를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정말 꼭 한번 그리스에 가서 꼭 이 원작을 보고 싶습니다. 경직된 기하성 규칙성에서 벗어나서 시각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곡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자, 이 기둥들 보면은 이거는 엔타시스라고 해서 배흘림 기둥이 사용됐습니다. 자, 엔타시스는 뭐냐? 요러한 이렇게 이 기둥을 봤을 때 완벽한 직선 기둥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간 기둥을 엔타시스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에서 벗어나 안쪽으로 살짝 기울인 기둥.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똑같이 직선의 구조로 반영된 게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갔을 때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안쏠림으로 그 제작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단의 중앙부와 상부를 주변부보다 살짝 높게 설계했다. 자, 여기가 살짝 높다, 여기가 살짝 높게 설계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타시스 기둥은 뭐냐? 선생님이 외국 사이트에서 이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엔타시스라는 거는 여러분 한국어로 했을 때는 배흘림 기둥입니다. 자, 배흘림 기둥은 뭐냐? 자, 영어를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rchitecture, 건축에서 entasis is the application of convex curve to a surface for the aesthetic and technical purpose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미적이고 기술적인 목적으로 적용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인데, 자, 기둥에 있어서 3분의 1 정도 이 부분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갈수록 살짝씩 좁혀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엔타시스 기법이 적용된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는 것처럼 코리아 나와 있죠. 한국의 부석사 기둥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본의 호류지 그 절에도 적용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도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실리카 양식에도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러한 엔타시스 기둥의 역할은 뭐냐? 자, 착시 효과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무슨 소리냐? 그냥 직선에 똑같은 기둥을 이렇게 세울 경우에 멀리서 봤을 때 이 가운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간 듯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착시로. 이 착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이 아래의 3분의 1 지점을 살짝 볼록하게 만드는 기법이 바로 엔타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클래식기의 또 다른 건축물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리아티드 기둥이 적용된 에렉테이온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이 양식은 이오니아 양식이 적용된 부드럽고 우아한 건축입니다. 상당히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대지 위에 높이가 다른 기둥을 사용해서 불연속적인 열주를 형성한다.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가 각각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놀랍게도 여기 서 있는 이 여신들은 이 조각산이 아니라 기둥의 형식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자, 볼까요?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건물이 받치는 형상, 요것을 카리아티드 기법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형성된 건물입니다. 건축입니다. 정말 그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 하나하나가 이 건축물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렉테온 신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기인 헬레니즘기의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마지막 시기인 헬레니즘기는 새로운 사실주의가 등장합니다. 자, 클래식기는 여러분 사실적이진 않았어요. 왜냐? 미화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비율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헬레니즘기에서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표현성을 하게 됩니다. 무절제, 절제적이고 뭔가 딱 멈춰있는 듯한 그런 동작이 아니라 정말 곳이라도 쓰러질 듯한, 곳이라도 나한테 날아올 듯한 그런 순간적인 그런 포즈를 지향을 하면서 연극적인 비장함, 슬픔, 고통 등의 감정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이 극적적으로 표현이 된다. 감정이 극적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화려한 의상 장식과 역동적 자세에서 적극적인 실험 정신이 드러나며 여성 누드상의 본격적인 발전 양상이 자, 이러한 헬레니즘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오콘 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라오콘 군상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비장미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비틀린 인체와
격전적인 움직임으로 고통의 절정 순간을 극대화해서 묘사했다라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라오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라오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트로이와 그리스의 그 전쟁 아시죠,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트로이의 사제였습니다. 이 라오콘은. 이때 그 트로이의 사제였던 라오콘은 그 트로이 사람들에게 그리스인들이 보내는 목마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 군인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알게 된 그리스 편인 그 신들은 이 라오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뱀을 보내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뱀을 보내서 이 라오콘, 트로이의 사제인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거대한 바다뱀을 보내서 죽고 있는, 처절하게 고통이 몸부림치면서 죽고 있는 이러한 동작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신체가 뒤틀리고 뭔가 이 뱀이 그 구불구불 이 신체를 감으면서 이 두 아들들과 라오콘이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 모습이 정말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조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조각은 여러분 죽어가는 갈리아 병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대리석으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일컫고요. 그 다음에 갈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입니다. 이 조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병사는 여기에 무릎인가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상인가 어떤 그러한 상처를 입고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곧 이 사람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고통에 몸부러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연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헬레니즘기의 가장 유명한 조각상 중 하나는 니케 여신상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시리아의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조각 중 하나고요. 이 니케 여신상은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중에서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나이키 알죠? 이 나이키의 로고가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바로 이 나이키 로고는 니케 여신상의 이 날개를 보고 자신들의 로고를 만든 것이랍니다. 활짝 펼친 날개와 바람을 가르는 옷주름을 아주 섬세하고 생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주변 공간과 역동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옷자락이 바람에 휘날리고 날개도 바람에 이렇게 펼친 듯한 이러한 아주 역동적인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그 뜻이 바로 주변 공간과 이 조각상이 놓여져 있는 이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말하는 의미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시간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스 건축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프린트랑 같이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그리스 시대의 건축 양식에는 3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크게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이 있습니다. 각각 요 그림들과 매칭이 됩니다. 도리아식의 그 양식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 건축물의 양식은 이 기둥이 어떻게 묘사됐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인 도리아식은 여러분, 장식이 없습니다. 아주 밋밋한 문이에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평면 구조. 그러니까 정말 직사각형, 여기 주두를 보세요. 주두라는 거는 기둥의 머리, 그러니까 주두 여기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아주 평면하고 육중하고 단순한 남성미를 표현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가장 간결하고 단순하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축이 바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클래식 시기의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파르테논 신전. 자, 두 번째 양식인 이오니아 양식은 여러분
충분히 아주 곡선적이고 여성적입니다. 섬세한 장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소용돌이 모양의 주두가 표현되어 있다. 주두, 기둥의 윗부분 보면 소용돌이 형식으로 이렇게 양끝이 말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예시로 우리 클래식기에 배웠던 에렉테이온 신전이 있겠습니다. 그 신전에는 여성으로 만들었던 기둥이 있었던 그 카리아티드 양식을 사용했던 그 신전이었죠. 마지막으로 코린트식 양식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코린트식 양식은 여러분 그리스 시기보다는 로마 시기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양식으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이도 아주 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참 대단하다 싶다라고 했을 정도로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런 기둥 양식입니다. 화려하고 장식적이다. 뭐냐? 자, 여기 윗부분을 보세요. 주두 부분을 보면은 코린트라고 하는 그 양식은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뭇 이파리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뒤집힌 종 모양, 이렇게 종이 이렇게 뒤집힌 것처럼 이 뒤집힌 종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한 주두 장식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긴 기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 건축 양식의 3가지를 우리가 배워봤고요. 그리스 초기인 그 기하학적 시대부터 마지막 헬레니즘 특징까지 우리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나 그 질문이 있다면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카톡 아이디, 요 아이디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감상평 댓글을 남겨주시면 출석 과제는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세미술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중세미술 또한 분량이 상당해서 한 번에 끝내지는 못하고요. 시기를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